천하를 호령하던 김정호 대감이 낙마하여 4년 동안 침상에 갇히자 믿었던 가족들은 그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매일 밤 대감의 탕약 그릇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도끼는 서서히 장군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그 적막한 방에 유일하게 찾아온 11살 하녀 연희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탐욕의 눈먼 조카 사위에 끔찍한 음모에 맞서 어린 소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멈춰버린 대감의 다리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터져나오는 전율과 감동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가정에도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선 영조 15년 한양 도성 안에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소리를 듣던 병조판서 김정호 대감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며 나라를 위해 칼을 휘둘렀던 그는 충심과 강직함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라 그토록 당당하던 장군의 삶이 단 한 발의 화살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러 나갔던 그날 적장이 쏜 화살이 김대감이 탄 명마의 목을 꿰뚫었고 말에서 떨어진 대감은 바위 위로 굴러 떨어지며 척추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명의들이 줄을 지어 대감의 저택을 찾았으나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고 호령하던 장군은 하루아침에 침상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집안 분위기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실부인 최 씨는 밤낮으로 대감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고 먼 친척 조카 사위인 강민수는 탕약을 다리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수발에는 효자도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대감의 방을 찾는 발길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최 씨의 눈물은 마르고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병수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기 시작했고 혹여나 대감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날이면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변화는 조카 사위 강민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수는 대감이 쓰러진 틈을 타 집안의 실권을 야금야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병석에 누운 숙부님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돌본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대감의 재산을 자신의 주머니로 옮기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하인들을 호령했고 대감의 방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안 인사를 온다고 해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침상에 누운 대감을 내려다보며 마치 죽은 사람을 대하듯 묘한 미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으나 정신만은 또렷했기에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우러러보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김정호 대감의 방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문지방을 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끼니 때가 되어 식은 밥덩이를 밀어넣는 늙은 하인의 무심한 손길만이 대감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하루 종일 천장의 석가래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었더라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밖에서는 강민수가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내 최 씨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활기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김대감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그저 숨만 붙어있는 껍데기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독을 깨뜨릴 아주 작은 파문이 곧 대문 밖에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섭던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고 김정호 대감의 저택 담장 너머로도 어김없이 3월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핀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날, 이 적막한 댁가 댁에 새로운 활기가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살 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온 월이, 어멈과 그녀의 11살배기 딸 연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월이 어멈은 부엌길을 맡아 분주하게 움직였고 눈망울이 사슴처럼 맑은 연희는 마당을 쓸거나 잔심부름을 하며 제 밥값을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연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기 저 안채 깊은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호랑이 같은 대감마님이 누워 계시는데 성정이 불같으셔서 눈이라도 마주쳤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게다. 하인들의 겁주기에 어린아이라면 을의 겁을 먹고 피할 법도 했건만 연희는 어쩐지 그 닫힌 방문이 무섭기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창호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가 어린 소녀의 발길을 자꾸만 그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연희는 안채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소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까치발을 들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천하를 호령했으나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버린 노인이 떼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김대감이 고개를 돌려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아이의 등장이었습니다. 무엄하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연희는 도망가는 대신 배시시 웃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 날이 참 좋습니다. 저기 담장 밑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당돌하면서도 구김살 없는 그 물음에 김대감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피하고 무시하는 마당에 이 조그만 계집아이만이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며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매일같이 대감의 창가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며 축객령을 내리던 김대감도 어느새 점심나절이 되면 창문을 열어두고 연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대단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본 광대 이야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도망친 나무꾼 이야기, 그리고 어설프게 지어낸 우스갯소리까지 쉴 새 없이 조잘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가 호랑이 코털을 쑥 뽑고 도망갔다지 뭡니까? 연희가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할 때면 죽은 듯이 고요했던 방 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대감은 연희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세상과 단절된 채 썩어가던 그의 영혼에 연희는 가뭄 끝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4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연희가 들려주는 심청전 이야기를 듣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효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연희가 불쑥 말했습니다. 대감마님도 꼭 일어나실 거예요. 신봉사 눈이 번쩍 뜨인 것처럼요. 제가 매일 빌거든요. 그 순수한 응원에 김대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래, 이 어린 것도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강한 의지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순간 이불 속에 덮여있던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찌릿하며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4년간 꿈쩍도 하지 않던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온 신경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주 미약했지만 발가락 끝에서 생명의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인간에게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내리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라는 작은 소녀가 가져온 봄바람이 마침내 얼어붙은 대감의 다리를, 그리고 멈춰버린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연희의 정성어린 말동무 덕분에 김정호 대감의 마음에는 봄이 찾아왔으나
그의 육체는 여전히 겨울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대감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가끔 돌아오던 손가락의 감각마저 다시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영민한 연희는 이 기이한 현상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감마님은 매일 오시가 되면 조카 사위 강민수가 직접 챙겨보낸 탕약을 드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약을 드시고 나면 기운을 차리기는커녕 식은땀을 흘리며 혼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약 냄새였습니다. 보통의 한약이라면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향기가 나야 마땅하건만 대감의 방으로 들어가는 탕약 그릇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 뿌리를 억지로 다려낸 듯한 그 불길한 향기는 어린 연희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감이 약을 드시고 힘없이 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약을 드시면 정말 몸이 가벼워지시나요? 냄새가 꼭 뱀굴에서 나는 냄새 같아요. 김대감은 힘겹게 눈을 뜨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다. 의원이 지어준 약이니 몸에 좋겠지. 하지만 이놈의 약만 먹으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구나. 대감의 그 한마디는 연희의 가슴 속에 깰리를 틀고 있던 의심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아닐까? 4년 동안 대감마님을 침상에 묶어둔 것이 저 검은 물 때문이 아닐까? 연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대감마님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어린 종년의 말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연희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살금살금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목표는 탕약을 다리는 부엌이었습니다. 평소 강민수는 탕약을 다릴 때만큼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기에 그곳에는 분명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스며든 연희는 찬장과 약탕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재가 담긴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열어 냄새를 맡아보던 중 구석진 곳에 숨겨진 작은 흑색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대감의 방에서 맡았던 그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단지 안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범인이구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가루를 소매 안쪽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연희는 재빨리 쌀독 뒤편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등불을 든 사내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카 사위 강민수와 대감의 수발을 드는 남자 하인이었습니다. 연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민수가 흑색 단지를 확인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약의 양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 요즘 늙은이의 안색이 조금 좋아진 것 같더구나. 아주 숨통을 끊어놓지는 말고 그저 평생 송장처럼 누워만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년 봄까지 남은 논문서를 마저 내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인은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부자 가루를 장기 복용하면 천하장사라도 뼈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4년 전의 낙마 사고가 대감을 쓰러뜨린 시작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를 계속해서 묶어둔 것은 바로 가족이라 믿었던 강민수의 탐욕스러운 음모였던 것입니다. 연희는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눈앞에 저 2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탈을 쓴 악귀들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약탕기에 검은 가루를 한 줌 털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짱거리는 그 계집아이, 연희라고 했나? 그년이 자꾸 거슬리는구나.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꼴이 영 마땅치 않아. 조만간 손을 좀 봐야겠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연희는 심장이 파질 것만 같았습니다. 들키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강민수 일당이 부엌을 나갈 때까지 연희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제 대감마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경각에 달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주한 끔찍한 진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연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호 대감의 혈관 속으로 독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연희는 품속에 숨긴 검은 가루를 꽉 쥐고 행랑채로 달려가 평소 대감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늙은 마구간지기마 서방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대감마님을 살려야 해요. 연희의 절박한 눈물과 손에 들린 정체불명의 가루를 본마 서방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야심한 밤, 담장을 넘어 도성 외곽에 응거해 있는 명예 박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원은 늦은 밤 찾아온 불청객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연희가 내미는 검은 가루를 받아들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시 후 박 의원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초호차호가 아니더냐. 맹독성 약재인 부자푸즈를 법제하지 않고 쓴 것이야. 이것을 소량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사지가 마비되고 오장육부가 굳어버리지.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의원의 진단은 연희의 불길한 예감을 잔인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 의원은 분기탱천하여 소리쳤습니다. 4년이라니. 4년 동안 산 사람에게 이 독을 먹였단 말이냐. 천인공노할 짓이로다. 박 의원은 급히 해독산을 지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달여 드시게 해라.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그 독이 든 탕약을 입에 대셔서는 아니 된다. 새벽닭이 울기 전 저택으로 돌아온 연희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곧장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식은 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대감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연희는 박 의원에게 들은 이야기와 부엌에서 목격한 강민수의 악행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대감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으나 연희가 내민 해독상과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증상들이 정확히 일치함을 깨닫고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 조카 사위가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믿었던 가족에 대한 배신감은 척추가 부러지던 날의 고통보다 더 뼈아프게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날부터 은밀하고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강민수가 탕약을 들고 들어오면 여느 때처럼 힘없이 받아 마시는 척 하다가 그가 나가자마자 요강이나 화분에 약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몰래 다려온 해독산을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듯 고열과 오한이 반복되었습니다. 뼛속 깊이 스며든 독을 몰아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대감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아야겠다. 반드시 살아서 저 악귀들을 심판하고 이 아이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독한 마음을 먹자 회복은 기적처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흑빛이었던 대감의 얼굴에 홍조가 돌아왔습니다. 마비되어 차갑게 식어있던 다리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은 연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힘으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침상 모서리를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두둑. 굳어있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김정호 대감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방바닥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입을 틀어막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은 휘청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옛날의 기백이, 아니 그보다 더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문을 박차고 나가 썩어빠진 집안을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도 없이 폭풍우처럼 몰아닥쳤습니다. 해독산을 복용한 지 보름이 넘어가도록 김정호 대감이 죽기는커녕 눈빛이 형형해지자
조카 사위 강민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고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원인이 저 영악한 계집아이 연희에게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강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긴 채 하인들을 시켜 연희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주인집 일에 회방을 놓으려 드느냐? 쥐새끼처럼 부엌을 들락거릴 때부터 내 알아봤다. 강민수의 호통에 연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안주인 최 씨조차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하니 어린 연희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강민수가 연희의 멱살을 잡고 손을 치켜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내 이놈. 안채의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천둥 같은 호령 소리가 고택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4년 동안 시체처럼 누워만 있던 김정호 대감이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문지방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전장을 호령하던 옛날에 호랑이 장군 그 자체였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강민수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숙부님? 어떻게 걸으십니까? 김대감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천천히 그러나 묵직한 발걸음을 옮겨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축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걷느냐고 물었느냐. 내 놈이 4년간 내 탕약에 타먹인 그 부자 독을 끊었더니 내 다리가 거짓말처럼 힘을 되찾더구나. 대감의 입에서 나온 진실에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해십니다. 모함입니다. 숙부님. 그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김대감은 품에서 연희가 찾아낸 검은 독 가루 단지를 꺼내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단지가 깨지며 검은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것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강민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내 너를 친자식처럼 믿고 맡겼거늘 재물에 눈이 멀어 폐륜을 저질러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모든 것이 들통나고 파멸이 코앞에 닥치자 강민수의 눈이 광기로 뒤집혔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어이. 그는 이성을 잃고 품속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김대감이 아니라 힘없이 떨고 있는 연희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요망한 년. 강민수가 연희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연희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피가 튀었습니다. 눈을 뜬 연희의 앞에는 김대감이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습니다. 대감이 몸을 날려 강민수의 칼날을 대신 막아낸 것입니다. 대감의 왼팔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한 오른손으로 강민수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고는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4년의 공백도 무색할 만큼 장군의 완력은 여전했습니다. 감히 내 은인에게 손을 대다니. 김대감의 사자 후에 강민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때마침 미리 연락을 받은 관아의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저 패륜한 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강민수와 최 씨를 굴비 엮듯 묶어 무릎 꿇렸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김대감은 피 흘리는 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놀라서 울고 있는 연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대감의 따뜻한 품속에서 연희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하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권선징악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김대감의 집에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김정호 대감의 저택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강민수와 최 씨는 관아의 엄중한 문촉 끝에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채워졌습니다. 한양 유학을 핑계로 집안일에 무심했던 대감의 외아들 김진수가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와 아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불효했습니다. 어머니와 사촌 매형이 그런 끔찍한 짓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아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씁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외면한 나를 살린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어린 아이였다. 너는 오늘을 평생 잊지 말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귀천을 따지지 말고 진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들은 눈물로 맹세하며 연희에게도 깊이 허리 숙여 사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김대감은 연희와 월희 어멈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대감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문서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알짜배기 논 500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의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값이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을 게다.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재산이니 부디 받아다오. 하지만 월희 어멈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대감은 껄껄 웃으며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희 네가 말해보거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마.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글이 배우고 싶습니다. 까막눈이 아니라 대감마님처럼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요. 그 기특한 대답에 김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오냐, 참으로 훌륭한 뜻이다. 내 너를 위해 서당을 지어주마. 김대감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택 옆 양지 바른 곳에 보은 서당 보은 슈당이라는 현판을 건 배움터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연희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하는 동네 아이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감은 연희를 수양딸로 삼아 극진히 아꼈고 연희는 스펀지처럼 학문을 흡수하며 총명한 처녀로 성장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뒤 김정호 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리던 날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성큼성큼 걷는 건강한 김대감의 곁에는 이제는 어엿한 훈장 선생님이 된 연희가 고운 비단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더니 하늘이 김대감 댁에 복을 내리셨구먼.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집안은 이제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명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작은 소녀가 내민 따뜻한 손길 하나가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고 무너져가던 가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김대감은 흐뭇한 미소로 연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의 고통은 어쩌면 이 귀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하늘의 시련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연희는 김대감의 남은 생애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대감과 소녀 연희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떻게 다가갔나요? 11살 소녀의 지혜와 용기가 탐욕에 눈먼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혹은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대감의 의지에 감동하셨나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이 만약 연희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하고 흥미진진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